택배 왔어요, 택배. 사연 택배.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7 되는 여자입니다. 평소에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어느 날 제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우연히 봤는데 저만큼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사연을 들으며 저도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 많이들 들어주세요. 사실 저는 이혼녀입니다. 남들은 이혼한 여자가 뭐 그렇게 당당하냐고 가끔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데요. 저는 이혼한 제가 자랑스러워요. 어떤 시인이 이런 말을 했다더라고요. 결혼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혼에 성공한 것이라고요. 그 말이 참 많이 위안이 되더군요. 저는 이혼에 성공했습니다. 아주 대성공을 했죠. 그 지옥 같은 불구덩이에서 살아 돌아온 제가, 탈출한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하마터면 평생을 노예처럼 백치로 살 뻔했거든요.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어릴 때 저희 집은 꽤 잘 살았어요. 아빠 사업이 잘 나갔거든요. 그 당시에도 미국으로 출장 다니면서 초콜릿을 듬뿍 사왔던 것이 기억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가정적인 분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벌어다 준 돈으로 엄마와 오빠, 저는 풍족하게 생활을 했어요.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질 수 있었죠. 학원도 여러 군데 다녔고요. 잘 나가던 저희 집에 먹구름이들이 온 건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학원 갔다 집에 왔더니 빨간색 차 앞 딱지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엄마는 그저 망연자실하게 소파에 앉아 있었죠. 어떻게 된 건지 묻자 엄마는 넉나간 표정으로 한마디만 하셨어요. 내 아버지 사업이 망했나 봐. 빚이 많아서 차압됐대. 어떻게? 아빠는 어딨어? 나도 모른다. 다들 연락이 안 된대. 아빠에게 혹시나 나쁜 일이 생길까봐 걱정됐지만 곧 그 걱정은 원망이 됐습니다. 차압이 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갔지만 빚쟁이들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아빠가 없자 엄마에게 달려들었고 심지어 저와 오빠까지 괴롭혔습니다. 매일매일 괴롭힘이 계속되자 아빠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지금 어딨는지,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떠나버렸는지 너무 미웠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간 후 저희는 반지하 방을 구해서 나왔어요. 방 2개짜리였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끔찍하네요. 좋은 집에서 풍요롭게 살던 저는 이런 반지하에 집이 있는 줄도 처음 알았습니다. 곰팡이에 바퀴벌레는 기본이고 어디서 들어오는지 쥐까지 종종 집에 들어와서 제 혼을 쏙 빼놨죠. 엄마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고 우리끼리 잘 살자고 하셨지만 오빠는 아니었어요. 갑자기 바뀐 집안 환경에 적응을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유학을 준비하는데 오빠는 대학 등록금조차 없어서 전전긍긍해야 했죠. 엄마가 백방으로 뛰며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세상은 우리 가족에게 냉혹했습니다. 친척들조차도 돈이 없다며 저희를 피했죠. 그땐 정말 희망이 안 보였습니다. 오빠는 결국 스스로 생을 져버렸어요. 유서는 아주 짧았습니다. 엄마 소영아 미안해. 나 너무 힘들어 정말 미안해. 그게 다였죠. 그렇게 오빠까지 떠나보내고 나니 엄마는 더욱 지치셨어요. 이러다 엄마까지 잘못되는 거 아닐까 싶었지만 다행히 엄마는 저를 보면서 버티셨습니다. 저 한 명이라도 잘 키우겠다며 열심히 사셨어요. 생전 안 해봤던 청소일에, 식당일에, 닥치는 대로 하셨죠. 하지만 이런 일을 처음 해보는 엄마는 회사에서 잘리거나 오히려 다치는 바람에 일을 못하는 날이 더 많았어요. 고등학생이었지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고3 졸업하고 대학은 제게 허락되지 않는 곳이었어요. 일찍이 포기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중소기업이었는데 다행히 저를 이뻐해 주셨어요. 그 당시 80만 원이라는 돈을 첫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대학을 다녔다면 당연히 초봉이 200이 넘었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저에겐 80만 원도 큰 돈이었어요. 그렇게 저와 엄마는 둘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이제 엄마의 걱정은 저 하나였죠. 제가 좋은 집에 시집가서 좋은 남편, 좋은 시부모를 만나는 거였어요. 25이 넘어가면서 엄마는 부쩍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제 손을 잡고 어디를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소영아, 엄마랑 같이 선녀님한테 가보자. 선녀님은 소위 말하는 무속인입니다. 집이 망하고 아빠가 사라지고 오빠가 스스로 하늘로 떠난 후
엄마는 힘든 마음을 무당에게 의지했습니다. 동네 아줌마 따라서 우연히 갔다가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으셨는지 종종 선녀님이라는 무속인의 집에 가셨어요. 25이 넘어가는데 제가 결혼 생각이 없자 엄마는 저를 끌고 선녀님께 갔습니다. 오, 네가 소영이구나. 참하게 생겼네. 그렇죠. 우리 애가 이렇게 사례가 아닌데 아무튼 우리 애 어때요? 좋은 곳으로 시집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지. 저번에 내가 사주 봤을 때 뭐라고 했어? 딸한테 올해 결혼운이 들어왔다고 했잖아. 얼굴 보니까 피었어. 곧 결혼 소식에 아이 소식까지 있겠네. 격경사야. 걱정하지 말고 있어봐. 그때 저는 남자친구도 없었어요. 사실 한 번도 사귀어 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무슨 수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1년 안에요. 저는 안 될 것 같았지만 엄마의 마음이 편해지면 좋은 일이니까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엄마가 제게 한 남자의 사진을 들이밀었어요. 이 사람 어때? 남자가 듬직하니 괜찮지? 인물만 훤한 게 아니라 재산도 좀 있대. 결혼하면 먹고 살 걱정은 없을 거래. 한번 만나봐. 선을 보라는 거였습니다. 저보다 6살 많은데 아파트 한 채를 이미 마련해 놓은 사람이라면서요. 작은 마트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시집을 안 갈 생각은 아니었기에 엄마 말대로 선을 보러 갔어요. 남자는 굉장히 마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선해 보이는 인상이었죠. 제 말에 잘 웃어주고 심심하지 않게 저를 웃겨주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남자를 처음 만나봐서였는지 아니면 이 남자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 그랬는지 저는 홀딱 빠져버렸습니다. 남자도 제가 싫은 눈치가 아니었죠. 우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하자는 얘기까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오빠는 저보다 6살 많았는데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했거든요. 엄마에게 말을 하자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시집을 간다고요. 오빠가 저희 집에 인사를 온 날이었어요. 아유, 사진으로만 봤는데 이렇게 처음 보게 돼서 반가워요.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죠. 장모님이 뭘 좋아하실지 몰라. 일단 과일 세트 사왔는데 마음에 드실까요? 어유, 뭘 이런 걸 고마워요. 배고플 텐데 빨리 와서 같이 밥 먹어요. 엄마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 놓으셨어요. 갈비에, 잡채에, 나물에 이렇게 많은 음식이 올라간 건 처음 있는 일이었죠. 엄마는 오빠가 밥 먹는 것만 봐도 좋은지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아유, 이렇게 밥 잘 먹는데 살이 안 찌는 체질인가 봐요.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살이 안 쪄서 스트레스였어요. 아, 그렇구나. 많이 먹어요. 보니까 남자들은 결혼하고부터 살이 찌더라고. 저기, 그런데 선녀님하고는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랑 선녀님이 아는 사이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엄마, 무슨 소리야? 오빠가 선녀님을 어떻게 알겠어? 내가 말 안 했나? 선녀님이 선을 주선했다고. 금시초문이었죠. 놀라서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선녀님, 저희 어머니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말에 저희 엄마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엄마도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더라고요. 선녀님이 선을 주선한 줄만 알았지 자식인 줄은 그때 아셨죠. 엄마의 놀람과 충격이 가득 찬 얼굴을 보며 식탁에 앉아있던 우리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선녀님이 너희 둘을 짝지어 주려고 한 거야? 네, 저는 장모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엄마는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불쑥 고개를 들고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 결혼을 반대해. 아니, 이 결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장모님, 저는 따님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아니, 안 될 말일세. 일단 가게 얼른. 가래도. 오빠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빠가 떠나고 엄마는 저를 붙잡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결혼은 안 된다고요. 아무리 우리 집이 없는 집이라도 망해도 그렇지 무당과 사돈이라니 안 될 말이다. 소영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선녀님한테 정신적으로 위로를 받고 있었지만 사돈 관계를 맺는 건 싫어하셨습니다.
무속인과 사돈을 맺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사실 저도 시어머님이 무속인이라는 건 상상도 못 해봤던 터라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무속인이 아니잖아요. 이미 오빠한테 단단히 빠져있던 저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그래서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우리 이렇게 헤어져? 오빠가 절박한 목소리로 제게 호소했습니다.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죠. 소영아, 제발 나한테 기회를 줘. 나는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날지 선택할 수 없었어. 네가 정 싫으면 어머니와 인연을 끊을게.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주라. 난 너 없으면 죽어. 구구절절 오빠가 하는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오빠가 보여준 진심에 저는 그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나 오빠랑 못 헤어지겠어. 마음이 너무 아파. 나 한 번만 이해해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속에서 뭔가 치밀더군요. 욱. 저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토할 것 같았는데 토는 안 나왔죠. 요즘 스트레스를 받았더니 속병이 난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제 등을 두드리던 엄마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너 설마 임신한 거 아니지? 임신이라니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문득 생리할 때가 지났다는 걸 깨달았죠. 엄마와 함께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결과는 임신 10주였어요. 그 길로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선녀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왔어요? 선녀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왜 아들을 소개해 주신 거예요? 누구 딸 인생 망치려고? 내가 내 아들이라고 말만 안 했을 뿐 그게 왜 속인 거야? 우리 아들 아파트도 있지? 마트도 하고 있지? 사람 성실하지? 잘생겼지? 내가 거짓말한 게 뭐야? 엄마는 기 막혀 하셨지만 이미 제가 임신도 한마당이니 큰 소리는 못 치셨습니다. 저희 애 임신했어요. 배 불러오기 전에 결혼 빨리 시키죠? 임신 얘기를 듣자 선녀님은 만면에 웃음을 띄우셨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올해 안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거랬지? 왠지 모르게 그 웃음이 소름 끼쳤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서둘러 결혼을 했어요. 엄마가 저를 안타깝게 보셨지만 저는 씩씩하게 잘 살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미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하고 남편이 마련했다는 집으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 집은 선녀님,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옆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아파트지. 사실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40년 된 아파트라 다세대 주택에 가까운 모습이었죠. 아파트 1층에 푸세식 공동 화장실이 있어 지린내가 심하게 났습니다. 오빠 왜 우리가 시어머니 옆집에 산다고 말 안 했어? 너 안 그래도 우리 엄마 무서워하잖아. 임신도 했는데. 알면 더 힘들어 할 것 같아서 차마 말 못하겠더라고. 미안해. 근데 우리 엄마 거의 신당에 나가 있으니까 너랑 마주칠 일 별로 없을 거야. 걱정 마, 안심해. 이걸 말이라고. 그래도 어쩔 수 있나요? 이미 결혼도 하고 혼인신고도 했는거려. 그리고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몰랐던 일이 더 있었다는 겁니다. 오빠가 마트를 한다고 했는데 일을 안 가더라고요. 오빠 왜 출근 안 해? 마트 문 안 열어? 몸이 안 좋아져서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 휴양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뭐? 몸이 안 좋아? 왜 그걸 지금 말해? 어디가 얼마나 안 좋은 거야?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병원에서도 건강하대. 그냥 원래 좀 아파. 오빠의 상태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을 보며 마음이 타들어갔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수척해졌어요. 원래도 마른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뼈밖에 안 보일 정도로 말랐습니다. 거의 모든 시간을 침대에서 보냈습니다. 오빠, 정말로 괜찮은 거야? 너무 말라서 이제는 더 이상 못 보겠어. 안 되겠어. 병원에 다시 가보자. 이미 여러 번 갔다 왔어. 의사들도 아무 이상 없다고 하고 그냥 몸이 좀 약해. 어릴 때부터 그랬어. 신경 쓰지 마. 곧 나아질 거야. 어릴 때부터 아팠어? 응. 그래서 사실 장사도 여러 번 하다가 계속 접었어. 일만 하면 자꾸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 쉬면 좀 괜찮아져. 어릴 때부터 아팠다니 몰랐던 얘기였죠. 단순히 마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남편은 아픈 사람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연애 시절에도
제가 바빠서 저를 배려해준다고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 만났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니 그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의 몸이 아파서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무당해 아픈 남편이라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빵빵 터졌습니다.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왠지 속았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미안해. 일부러 말 안 한 건 아니야. 그냥 나는 네가 너무 좋아서. 어머니도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하셨거든. 미안해. 나 빨리 건강해질게.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별 수 있나요? 이미 결혼도 한 상태였고요. 그냥 제 보기려니 하고 다 참았습니다. 저는 만사까지 일을 하면서 남편의 수발을 들었어요. 남들은 임신하면 남편이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처럼 한다는데 저는 오히려 남편이 먹고 싶은 거를 사다 날라야 했죠. 살이 자꾸 빠져서 입맛이 도는 게 있으면 무조건 먹여야 했거든요. 그 사이 저는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뛸듯이 기뻐했습니다. 모두들 좋아하시니 저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다시 회사에 복직할 순 없었어요.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말이 육아휴직이지 사실상 퇴사를 해야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백수가 되었습니다. 오빠도 아파서 일을 못하는데 저까지 백수다 보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같이 신당에 가자고 하셨어요. 오늘부터 신당에서 심부름 좀 해라. 애는 신당 옆에 작은 방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그러면 내가 월급을 줄게. 네 남편 저러고 누워있는데 너라도 돈 벌어야지. 보통 점집에 가면 일 봐주는 실장님 같은 분이 한 명 있잖아요. 저한테 그 역할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졸지에 무당집 실장이 되었어요. 거역하기에는 돈 나올 구멍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려면 어머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한 달이 넘고 2달이 넘었는데 어머님께서 월급을 줄 생각을 안 하셨습니다. 아이 기저귀 값에 들어갈 돈은 많은데 통장 잔고가 비어갔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월급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데 월급이 왜 필요해? 필요할 때마다 말해라. 그때마다 주마. 어머님 그건 아니죠. 월급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일을 해서 정당하게 버는 돈인데 왜 어머님한테 매번 필요할 때마다 아쉬운 소리 하면서 탔어야 하나요? 월급으로 주세요. 얘가 아주 웃기네. 애기 보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어디 많은 줄 알아? 정 그러면 네가 다른데 취직하든가. 난 월급 못 주니까 네가 결정해. 남편은 아프니까 애를 봐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아직 100일도 안 된 애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다니자니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아이를 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었죠. 분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일을 도우면서 필요할 때마다 타쓰기로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기행은 계속됐어요.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 신받아야 되겠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남편이 왜 저렇게 아프겠어? 생각해봤니?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내가 신받은 것도 네 남편이 아파서야. 아들내미 살리려고 신받았는데 애가 또 아픈 거 보니 이번에는 네가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래야 내 아들, 네 남편이 살아.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신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낯설고 무서운 일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저는 그런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의 건강이 계속 나빠지는 것을 보며 그 원인이 제게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종종 신을 받을 것을 권유했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일축했지만 계속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더라고요. 심각하게 고민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오빠, 어머님이 그러는데 내가 신을 받으면 오빠 건강이 나아질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 정말 그럴까? 나 정말 그렇게 해야 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네가 나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는 걸 원치 않아. 어머니도 나 때문에 신 받았는데 너까지 받으면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울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신 안 받으면 오빠 건강이 나빠진대.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더니 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저도 남편도 너무 놀랐어요. 오빠 괜찮아?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나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겪게 해서 미안하다. 빨리 나아야 하는데 미안해. 남편이 점점 더 아파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다시 병원에 가봤지만 별 이상 없다고 합니다. 건강하다는데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정말 제가 신을 받아야 병이 나을까요? 고민이 돼서 친정 엄마를 찾아갔어요. 엄마, 나 신 받아야 하나 봐. 다 내 탓이다. 그때 아파트도 있고 건실한 청년이 있다고 해서 선을 보게 했는데 그게 무당 아들일 줄이야. 선녀님을 믿는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픈 사람을 너한테 소개를 했다니. 이제 와서 말하면 뭐해. 오빠가 너무 아프니까 진짜 걱정돼 죽겠어.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 엄마도 뾰족한 수가 없었죠. 그렇게 둘이 한숨만 쉬다가 저녁이 돼서 집으로 가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누군가 주차해 뒀던 제 차를 들이받았더라고요. 다행히 차에 블랙박스가 있어서 바로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녹음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은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어요. 녹음된 대화는 남편과 시어머니였습니다. 소영이가 신 받으면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 거다. 거부가 무당이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지. 엄마 소영이가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 말을 듣게 될 거야. 어제도 나한테 고민을 털어놓더라고. 이제 다 왔어. 곧 있으면 신 받는다고 할 것 같아. 그래야지. 너 아픈데 보살펴줄 사람 찾기도 어렵다. 제 엄마나 제가 순진하니까 내 말에 속았지. 소영이를 평생 네 옆에 묶어놓으려면 신 받게 해서 우리 사람 만들어야 돼. 근데 소영이가 능력이 없는데 괜찮을까? 나는 뭐 있니? 그냥 씨부리면 돼. 말발은 연습하면 되니까 지금부터 연습시키면 돼. 이만큼 편하고 좋은 일이 어딨어? 마음 안 좋은 사람들한테 잘 될 거다. 괜찮다. 네 잘못 아니다. 이 말만 하면 되는데. 하긴 엄마도 뭐 없는데 그냥 하긴 했지. 아유, 이놈의 병은 왜 낫지를 않니? 곧 괜찮아지겠지. 대화를 듣고 저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몰라도 남편을 안쓰러워하면서 보살폈는데 저를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저한테 무당이 돼서 평생 옆에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저를 노예처럼 부리겠다니 쓰디쓴 배신감에 쓴물이 올라왔습니다. 착하디 착한 남편인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게 다 거짓된 마음이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속은 제가 바보 같기도 했죠. 처음에는 저를 원망했지만 점점 저를 속인 남편과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워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친정 엄마까지 작정하고 속인 거잖아요. 사기나 다름없죠. 아픈 자기 아들 간병인이 필요해서 돈 없고 백 없는 저를 일부러 선택한 거였잖아요. 게다가 저까지 무당으로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했다니 사람의 탈을 쓴 짐승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저를 바보로 본 그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6개월 뒤 시어머니의 큰 구판이 벌어지는 날이었어요. 1,000만 원이 넘는 큰 굿이었기에 어머님의 신경이 날카로웠죠. 저는 옆에서 보조를 맞추면서 손님들을 안내했습니다. 사람들이 참 많이 왔더라고요. 본격적으로 구판이 벌어지려고 할 때 저는 앞으로 나가서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저를 봐주세요. 저 이 집 며느리인 거 아시죠?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가, 너 지금 뭐하니? 굿하는데 신령님 노하신다. 썩 꺼져. 어머니, 신령님이 여기 있기는 해요. 제 말에 웅성웅성 장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님은 크게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썩 나가지 못해. 여러분 제가 뭐 하나 들려드릴게요. 조용히 하고 들어보세요. 저는 블랙박스 오디오를 틀었습니다. 거기에는 저를 노예로 부리겠다는 말도 있지만 어머님이 스스로 자신은 능력이 없다는 얘기도 있었죠.
근데 소영이가 능력이 없는데 괜찮을까? 나는 뭐 있니? 그냥 씨부리면 돼. 말발은 연습하면 되니까 지금부터 연습시키면 돼. 이만큼 편하고 좋은 일이 어딨어? 마음 안 좋은 사람들한테 잘 될 거다. 괜찮다. 네 잘못 아니다. 이 말만 하면 되는데. 하긴 엄마도 뭐 없는데 그냥 하긴 했지. 블랙박스 오디오가 끝나자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꾼 같으니라고 내 돈 1,000만 원 돌려놔! 이런 여자를 믿고 내가 큰돈 들여 굿을 하려고 했다니. 사람들이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돈을 내놓으라며 한바탕 난리를 쳤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머리카락이며 옷을 죄다 뜯기셨어요. 전 옆에서 구경만 했습니다. 저와 친정엄마를 속인 대가라고 생각하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너 미쳤어? 제정신이냐? 대체 왜 그런 거야? 이혼하고 싶어요. 이혼? 누구 좋으라고? 이혼할 거면 애는 놓고 나가라.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결정권은 저한테 있어요. 이 블랙박스 들려주면 바로 이혼할 수 있다던데요. 어머님, 상황 파악 좀 하세요. 나는 어떡하고. 여보 우리 좋았잖아.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는 오빠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본인 몸 아프다고 아내를 평생 노예로 부리려고 해? 나한테 신받게 하려고 했잖아. 이 사기꾼 모자 같으니라고. 이혼 소송보다 합의로 끝내는 게 깔끔하니까. 잘 생각해서 알려줘. 저는 그 길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혼까지 일사천리로 끝냈어요. 전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죠. 그때 저희 친정 엄마는 빌라 1층으로 이사한 상태였어요. 1년 전쯤에 시어머니가 이 집이 좋다면서 이사하라고 난리였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 지인의 부탁이었죠. 그 집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바람에 한참 동안 안 팔렸대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뽀찌를 받고 그 집에 이사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면서 저희 엄마를 이사하게 한 거였어요. 나중에 그 집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친정엄마와 저는 분노했지만 이미 이사를 끝낸 마당에 돈도 없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살았죠. 저는 그 집으로 들어가서 엄마와 아이를 보살피며 살았습니다. 위자료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가지고 있다던 그 아파트는 사실 자가가 아닌 월세였더라고요. 위자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었죠. 저는 그냥 다 포기하고 그 집과 인연이 끊어진 것만으로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취직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빌라 단지가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된 겁니다. 오래전부터 재개발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재개발 계획이 확정돼서 고시된 겁니다. 평범했던 우리 집은 갑자기 가치 있는 집이 되었죠. 부동산에서 집 팔라고 전화가 빗발쳤어요. 1억을 더 얹어주겠다면서 집을 팔라고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되니? 우리 집이 이렇게 값이 오를 줄이야. 이 모든 게 어찌 보면 네 시어머니 덕분이구나. 위자료도 없다고 하더니 이걸로 위자료 준 셈 치면 되겠다. 우리는 집값이 한창 높게 책정되어 있을 때 팔았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군요. 앉은 자리에서 2억을 벌었어요. 엄마와 저는 그 돈으로 아파트로 이사 갔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망한 후로 좋은 집에서 산 적이 없었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간 듯 좋았어요. 나중에 이 소식을 들었는지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희 이사 갔다며? 왜 전화하셨어요? 너도 알겠지만 그 집 살 때 내가 조언한 거잖아. 내 덕분에 돈 벌었으면 당연히 나한테 뽀찌 좀 떼줘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얼굴이 정말 두꺼우시네요. 사람 죽어나간 그 빌라를 억지로 사게 할 때는 언제고 어이가 없네요. 정 그러면 어머님도 사람 죽은 빌라 알아봐서 사세요. 혹시 알아요? 재개발될지 모르잖아요. 저는 뽀찌 못 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수신 차단할 겁니다. 뭐? 수신 차단이야? 네가 깽판 쳐서 요즘 손님도 끊겼어? 양심이 있으면 가책을 느껴서라도 알아서 뽀찌를 떼줘야 할 것 아냐? 넌 양심도 없니? 어머님은 양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나 봐요. 능력도 없으면서 사람들 돈도 막 가로채고요. 전 양심 없으니까 어머님한테 뽀찌 못 대드려요. 진짜 전화 끊습니다. 야! 야! 네가 감히 나한테
인생 참 모른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딱 제 얘기 같습니다. 하마터면 그들에게 속은 채로 노예가 될 뻔했죠. 다행히 블랙박스가 저를 도와줘서 저는 다시 제 인생을 찾을 수 있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무속인이 저희 시어머니 같은 돌팔이는 아닐 겁니다. 좋은 무속인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처럼 나쁜 무속인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마음이 안 좋을 때 위로해주는 건 고마웠지만 순진하다고 이용할 생각을 하다니요. 결국 인과응보죠.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소문이 나서 무당 일을 아예 접었다고 합니다. 제 전 남편을 병간호하며 사느라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네요. 하지만 제가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느낄 필요는 없죠. 자업자득이니까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 등쳐먹을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